저는 지금 45살이에요. 명절만 다가오면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러죠. 이젠 그만 잊으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시절에 마음이 멈춰 있나 봐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한테는 부모님이 없었어요.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보육시설에서 자랐거든요. 믿을 사람이라곤 그곳 친구들하고 선생님들 뿐이었죠. 근데 아이들은 많고 선생님들은 늘 바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엔 외로움이 먼저 자랐던 것 같아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냥 눈물만 나고요. 저는 태어난 날짜만 적힌 채로 시설에 맡겨졌대요. 이름도 없었죠. 원장 선생님이 지어주셨어요. 성도 선생님 성을 따서요. 그렇게 해서 제 이름은 김유진이 됐어요. 예쁜 이름이긴 한데요. 평생 주홍글 씨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름 소개하는 게 아직도 싫어요. 애들 낳고 나서는요, 그냥 엄마로 불리니까 그게 참 편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제가 본 엄마의 모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엄마를 흉내 내면서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애들은요, 엄마 최고야라면서 웃어주더라고요. 정말 고마워요. 남편이랑 시부모님도요. 제가 막막할 때마다 손 내밀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 제 언니한테도 감사해요. 언니는 저랑 달라요. 항상 씩씩하고 밝았어요. 언제부터였는지도 기억 안 날 만큼 옛날부터 곁에 있었죠. 언니도 2살쯤에 들어왔대요. 저처럼 출생신고도 안 돼 있고요. 생일만 적혀 있어서 나이만 알 수 있었대요. 그래서 언니도 원장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원장님 성을 따라서 김수진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언니랑 저는 그 아이들을 유난히 챙기면서 지냈어요. 시설에는요, 부모님이 가끔 보러 오시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꽤 많았어요. 그런 애들 보면 저희는 더 마음이 아팠죠. 선생님들은 다 똑같이 대하셨지만 애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오는 애들은 확실히 기가 셌어요. 완전히 버려진 게 아니라는 우월감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 나이엔 부모님이 세상의 전부잖아요. 기댈 곳 없는 저희 같은 애들과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애들이 온전한 가정의 애들만큼 행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든든했을 거예요. 적어도 제 눈엔 그 애들의 자신감이 보였어요. 그래서였나 봐요. 저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말도 잘 안 하는 아이가 됐어요. 기가 죽어 있었던 거죠. 그런 모습에 익숙해지다 보니 입양하려고 오시는 분들 앞에서도 그랬나 봐요. 근데 그런 저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언니가 챙기던 다른 친구들은 입양이 돼서 떠났는데 언니랑 저만 남았어요. 언니는 워낙 씩씩하고 밝아서 한번 입양될 뻔했었대요. 근데 무슨 이유에선지 결국 다른 애가 가고요. 언니랑 저만 남아서 새로 들어오는 애들을 보게 됐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땐 어려서 제 마음을 정확히 표현 못했지만요. 정말 괴로웠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저를 꾸며서 보이기도 힘든 성격이라 제 스스로를 많이 미워했어요. 참 바보 같죠? 근데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정말 언니 덕분이었어요. 언니는 그 기세 센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저를 지켜줬거든요. 부모님 면회 다녀온 애들은요, 본인들 마음을 심술로 풀었어요. 저희한테 잘난 척 하면서요.
부모님이 사주신 옷 자랑하고, 외식하며 먹은 음식 자랑하고, 학용품 늘어놓고 뽐내고요. 물론 저희가 만지면 달아날까봐 손도 못 대게 하면서 보여주기만 했죠. 그러다 한 애가 머리핀을 자랑하고 잤는데 다음 날 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선생님도 열심히 찾으셨는데 못 찾으셨어요. 그 애는 울면서 저를 지목했어요. 유진이가 어제 그 머리핀 갖고 싶어서 계속 봤어요. 유진이가 범인이에요. 이렇게 큰 소리로 울더라고요. 그 애랑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찌나 진짜처럼 얘기하는지 저조차도 제가 만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그 머리핀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었어요. 그 애가 자랑할 때 저는 식당에서 수저 당번이었거든요. 선생님들은 혹시나 싶어 저한테 시선을 돌리셨고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변명도 못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막아섰어요. 야, 거짓말하지 마. 너 어제 머리핀 보여줄 때 유진이는 식당에서 수저 당번하고 있었어. 내가 그때 유진이를 식당에 데려다 주고 방에 와서 너 머리핀 봤거든.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그 애는 지지 않으려는 듯 밥 먹고 나서 봤다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요. 언니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야, 너 어제 머리핀 자랑하고 너 가방에 넣는다고 넣었잖아. 내가 봤는데 3살 반 은미가 달라고 떼니까 너가 안 된다면서 가방에 넣었잖아. 이렇게 또박또박 말해줬어요. 그제야 그 애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가방을 뒤져보더라고요. 머리핀은 거기서 나왔고요.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잘 찾아보지도 않고 친구부터 의심한 거야? 유진이한테 사과해, 얼른. 근데 그 애는 사과를 거부했어요. 엄마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애들은 조심하래요. 저는 조만간 데리러 오신대요. 저는 저런 애들이랑은 다른데 제가 그런 걸로 사과해야 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은 그 애를 혼내셨지만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상처를 받고 눈물만 흘렸어요. 언니는 그런 제 눈물을 닦아주더니 그 애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 엄마가 너 언제 데리고 가는데? 너 저번에도 엄마가 데리고 간다더니 안 데려갔잖아. 그래봤자 너도 시설에 버려진 거 아니야? 언제 데려갈지도 모르는데. 와서 밥 사주고 옷 사주고. 그러면 뭐 달라? 어차피 집에 안 데려가는 건 똑같아. 너도 고아야. 이렇게 쏘아붙이더니 저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울기만 하고 있었고요. 언니는 시설 마당 한편에 있는 벤치에 저를 앉히더니 말했어요. 왜 울기만 해? 나처럼 따지지. 저도 시설에 살면서 요새는 웃지도 않아. 야, 김유진. 그냥 너랑 나랑 언니 동생하고 의지하고 살자. 그런 애들한테 울지 마. 너랑 나랑 이름도 비슷하니까. 그냥 내가 언니라고 해, 알았어? 데려가지도 않는 엄마 아빠보다 같이 있는 언니가 낫지. 이렇게 말하면서 제 눈물을 다시 닦아줬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요. 그런 저희한테 원장 선생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저는 혹시라도 혼나지는 않을까? 겁이 나서 언니 뒤에 숨었어요. 저희한테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제가 2살쯤 됐을 때 나이가 많아 은퇴하셨대요. 그리고 오신 원장님이 저희가 나갈 때까지 계셨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가시기도 하고 일을 그만두시기도 하면서 저희는 이별을 습관처럼 받아들이며 컸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선생님들이 혼내지도 않으셨는데 막연히 두렵다고 느꼈어요. 수진아, 정아한테 말 심하게 했더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언니의 손을 잡으시는 원장님의 얼굴은 다소 굳어 있기도 했고요. 괜히 제가 주눅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언니는 기도 안 죽고 원장님께 말했어요. 정아가 먼저 유진이한테 누명 씌우고 사과도 안 하더니 부모님 모르는 저희 무시하는 말했어요. 그러자 원장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도 들었어. 그래도 수진아, 정아도 동생이잖아. 유진이랑 더 각별히 지내는 것도 좋은데 정아도 좀 살펴줘. 수진이 말대로 정아도 시설 동생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며 언니의 눈을 바라보셨어요. 그러자 언니는 네 하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원장님은 그런 언니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시 들어가서 정아랑 유진이부터 화해시켜주고 수진이도 정아한테 사과해 줄래? 정아가 많이 속상한지 지금 많이 울고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저희를 데리고 돌아가셨어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보니 정아는 정말 온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언니의 모진 말로 상처를 받았겠죠. 근데 저한테도 그렇게 못되게 말해놓고 자신이 피해자인 마냥 울고 있는 모습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선생님들 앞에서 억지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저는 불만이 좀 남았죠. 뭐 표현하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곧 정아가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었는지 알게 됐어요. 정아는 엄마가 보러 오는 아이였는데요.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결혼하게 되었다면서 이제 못 온다고 하면서 머리핀을 사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 커서 만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감춘 채 저희랑 같은 처지가 된 것 같아 괜히 심술을 부렸던 거죠. 그 사실은 정아가 선생님께 울면서 말하는 걸 다른 애가 듣고 소문을 내면서 밝혀졌어요. 정아가 엄마한테 전화해 데려가라고 조르면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언니는 소문을 내는 애를 따로 구석으로 불러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저희한테 말했어요. 정아한테는 모르는 척해. 그리고 더 잘해줘. 얼마나 속상하겠니? 그동안 정아가 우리 속상하게 했던 것도 있고. 이렇게 말하더니 방으로 돌아오는 정아한테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며 같이 공부하자고 불렀어요. 그 일이 있고 눈도 안 마주치던 언니가 갑자기 말을 거니까 정아는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이내 언니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따라왔어요. 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언니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아무리 우리보다 한 살 많은 언니지만요. 그렇게 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언니의 모습이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말이라면 더 잘 듣기로 마음먹었어요. 마음속으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생기고 나니 조금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웃게 되고 조금 더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저보다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일도 열심히 했죠. 언니가 열심히 하는 일이다 보니 저도 따라서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내심 언니가 저를 더 예뻐해 주길 바랐어요. 언니는 그런 제 바람을 아는 사람처럼 저를 더 챙겨줬고요. 그러다 보니 같은 시설 애들도 저랑 언니한테 둘이 친자매 아니야? 얼굴도 은근히 닮았어. 이렇게 시샘 어린 말들을 하고는 했어요. 그러면 언니는 천연덕스럽게 말했죠. 얘는 김유진이고
나는 김수진이잖아. 우리는 그냥 친언니 동생 하기로 했어. 알게 뭐야? 이렇게 받아쳤어요. 저는 그런 언니가 더 좋아졌어요. 정말 언니만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겠다 싶었어요. 언니는 공부도 잘했어요. 성적도 좋고 학교에서 여는 대회에서 상도 많이 타왔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써서 학교 선생님들도 예뻐하신다고 했어요. 제 숙제도 잘 봐주고 설명도 잘해줘서 시설 선생님들도 예뻐하셨고요. 그런 언니도 한 번은 학교에서 돌아와 얼굴이 어두워 있기에 다가가 언니 하고 불렀더니 펑펑 울면서 저를 안더라고요. 언니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저도 따라 울면서 언니 왜 그래, 왜 울어? 이렇게 물었더니 겨우 진정을 하며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나도 반장하고 싶었는데 나는 고아라서 안 된대. 반장은 엄마들이 같이 학교 일을 봐야 한다나 참나. 이렇게 말하며 또 울더라고요. 그땐 언니가 우니까 따라 울었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물려받아 허른 체육복을 입고도 체육대회에서 참가한 경기마다 당당히 1등을 하던 언니였는데요. 고아라서 반장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요. 학교 선생님의 사정도 지금에야 이해는 가지만 그땐 참 야속하게 느껴지기만 했어요. 언니는 그렇게 한참을 숨어서 울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언니 이렇게 운 거 비밀이다. 유진이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고마워. 이러더니 저를 안아줬어요. 그러더니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눈이 뻘겋게 부어 누가 봐도 운 얼굴이었는데도 밝게 웃는 언니의 얼굴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언니는 그 후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죠. 언니가 공부를 잘하자 주변에서 후원이 더 많이 들어왔대요. 학용품이랑 옷들도 전보다 새 것을 받게 되는 횟수도 많아졌어요. 언니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시설에 산다고 하니 여러 단체에서 보내준 거래요. 언니는 저희 시설에서 유일하게 학원을 다니기도 했어요. 그 학원에서 언니한테 그냥 와서 공부를 하게 해주는 대신 언니 이름을 건 현수막을 학원 벽에 걸어놓겠다고 했대요. 그런 언니를 바라보며 저까지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언니는 그런 저를 그저 보고만 있지도 않았어요.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며 말했죠. 우리 같은 애들은 공부 잘해야 돼. 그래야 무시 안 당해. 근데 저는 언니처럼 절실하지는 못했는지 언니만큼 공부를 잘하진 못했어요. 반에서 상위권 정도였죠. 그런데도 학교에서요. 쟤는 왜 고아가 공부를 잘하냐? 우리 엄마 매일 쟤 얘기해. 고아도 그렇게 알아서 잘하는데 너는 학원 다니고 과외하는데 왜 못하냐고. 쟤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저더러 들으라는 듯 말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나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 봐 이런 생각에 우울해지곤 했어요. 언니는 그런 저한테 말했어요. 김유진 정신 차려. 다른 애들이 그런 말한다고 너가 휩쓸리면 돼. 우리 같은 애들은 그런 소리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너 할 거 하면 돼.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공부를 더 해. 이렇게 핀잔을 주고는 했어요. 그런 언니가 서운하기도 했지만 언니가 받는 대우들을 보면 그 말이 맞기도 한 것 같아서 그저 묵묵히 언니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언니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에서는 영재반이라는 상위권 반에서 공부를 했고, 여전히 공짜로 학원을 다녔어요. 언니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건 정말 당연한 순서였어요. 시설 선생님들도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시며 언니한테 물으셨죠. 수진아, 너는 무슨 과 갈 거야? 언니는 그때마다 대답은 안 하고 그저 웃기만 해서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저한테 말해줬거든요. 언니는 선생님이 될 거래요. 그래서 고아인 애들도 반장이 되게 해줄 거래요. 그래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게 할 거래요. 그래서 교대에 갈 거라고도 했어요. 저는 언니가 분명히 좋은 선생님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기에 충분히 자질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니는 4년 장학금을 받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순번에 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고도 했어요. 장학금을 받아도 생활비를 하려면 아르바이트를 엄청 해야 한다며 걱정을 하면서요. 언니는 정말로 시설이 있는 지역 교대에 4년 장학금을 받고 기숙사에도 당당하게 입소하며 독립을 했어요. 언니가 시설을 떠나던 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언니 없이 제가 어떻게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했거든요. 언니는 그런 저한테 말했어요. 야, 김유진, 너 1년 남았어. 언니가 주말에 공부 봐주러 올게.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올 테니까. 잘하고 있어. 나랑 같은 학교 가기로 한 거 잊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우는 제 얼굴에 눈물을 닦더니 언니도 울면서 갔어요. 언니는 주말에 재수학원 조교로 일하게 됐대요. 월급도 나쁘지 않다며 한 달에 한 번 월급날에는 과일을 한 박스씩 사오곤 했어요. 그래봐야 한 끼 간식이긴 했지만 아이들은 좋아했어요. 언니는 주말 대신 평일에 와서 공부를 봐줬는데요. 언니의 그런 노력 덕분인지 1년 뒤 저는 언니와 같은 교대에 합격했어요. 근데 언니처럼 4년 장학금은 못 받았고요. 기숙사도 특별 전형으로 겨우 들어갔어요. 그래서 평일 저녁에 시내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끝나고 나면 늦은 시간이라 기숙사 통금 시간에 겨우 맞춰 들어가곤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좋았어요. 제가 말만 하지 않으면 제가 시설 출신인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언니랑 마주치며 아는 척을 할 때 주변에 눈치가 보여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언니는 시설 때와 마찬가지로 저를 챙겼어요. 시험 족보도 전해주고 공강이 같은 날 밥도 사주면서요. 하루는 언니랑 밥을 먹고 돌아서서 친구들과 만나 같이 수업에 들기 위해 강의실로 가는데요. 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너 저 선배랑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릴 적부터 같은 학교 다녔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애가 말하는 거예요. 저 선배 시설 출신이래. 시설 출신이 전교 1등만 해서 완전 유명했다더라.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언니랑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저까지 시설 출신인 게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온몸에 불이 붙은 듯 뜨겁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고 강의실에 들어갔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 때 기숙사에 저를 찾으러 온 언니는 제가 이상한 걸 알았는지 김유진,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언니한테 이런 마음을 말할 순 없었어요. 언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니는 제가 이상하게 구는 걸
그냥 넘길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언니랑 얼른 대화를 끝내고 싶었고요. 그러다 마음에도 없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왜? 내가 뭐? 언니가 뭐 나에 대해 다 알아 뭐? 언니가 내 친언니라도 돼? 좀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저를 바라만 볼 뿐 잡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저는 바로 언니한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그 후로 저는 언니와 마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해 다녔어요. 언니도 저를 전처럼 찾아오지 않았고요. 후련해야 할 제 마음은 그날부터 지옥이었어요. 유일하게 비빌 언덕인 언니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입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저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며 걱정을 할 정도였죠. 어떤 애는 야, 너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쓰러지겠어.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냥 마음만 졸이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겨우 마쳐 기숙사에 들어섰어요. 늦지 않으려고 달렸는데 유난히 숨이 차고 땀이 비 오듯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다 내가 쓰러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떠보니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팔이 욱신거려 보니 링거가 꽂혀 있는데 옆 침대에 언니가 보였어요.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다행히 보호자분이 혈액형이 같아서 바로 수혈하고 있어요. 빈혈이 너무 심해요. 수혈은 응급조치니까 꼭 처방받아서 약 드셔야 해요. 아니면 철분 주사 정기적으로 맞으시던가요? 거의 다 끝나가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간호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졌어요. 그렇게 못되게 군 저를 언니가 또다시 지키고 있는 모습에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제가 울자 언니는 말했어요. 야, 기운 빠져. 울지 마. 밥은 잘 먹어야지. 이게 뭐야? 이거 끝나고 나가면 선짓국이나 먹으러 가자. 그게 빈혈에 좋대. 선짓국 먹어봤어? 언니의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어요. 언니도 같이 피식거리고 웃더라고요. 응급실에서 나와 언니랑 정말 선짓국을 먹고는 기숙사로 돌아가며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한테 그간의 이야기를 하자. 언니는 잠자코 듣더니 말했어요. 그래, 유진아. 너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런데 유진아, 우리가 버림받은 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언니가 우리 같은 애들은 공부 잘해야 한다고 한 건 사람들 시선만을 뜻한 게 아니야. 우리 버리고 간 그 사람들, 우리 낳아준 사람들을 후회하게 하자는 뜻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돼서 우리 버린 그 부모들이 마음이 바뀌어 찾으러 오는 날,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웃어 주자는 얘기였어. 그러니까 유진아, 시설 출신인 거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 나도 남들 시선이 좀 달라지는 거 알지만 난 숨기지 않아. 이렇게 말하며 저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저는 그런 언니를 차마 보지도 못하고 언니의 슬리퍼만 봤어요. 허겁지겁 나온 것인지 양말도 신지 못한 그 발을 보는데 너무 속상하고 미안하더라고요. 눈물만 뚝뚝 흘리는 저한테 언니는 다가왔고 안아주며 말했어요. 울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언니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프지만 마. 그런 언니한테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내가 또 못난 짓을 했어. 이런 사람이 무슨 선생님이 되겠다고. 언니한테 너무 부끄럽다.
언니는 이런 내가 안 미워? 그러니까 언니는 말했어요. 밉지. 그래도 어떻게 해? 우리 언니 동생 하기로 했잖아. 그 후로는 저는 언니를 피하지 않았어요. 언니랑 어떤 사이냐고 묻는 물음에도 같은 시설에서 자랐어. 이렇게 답했고요. 그러면 질문한 사람은 아, 그래, 미안. 이런 반응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뭐가 미안해? 내가 고아인 게 너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답하며 최대한 여유로운 척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여전히 마음은 일렁이고 속상했죠. 언니는 대학에 들어와서도 성적이 좋았어요. 언니의 노트를 노리는 동기들이 저한테 접근하는 경우도 많았죠. 복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언니의 당부가 있었기에 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한 복학생 선배가 말하더라고요. 야, 니들은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 고아들이라더니 듣던 대로 아는 건가? 이래서 출신을 못 속여. 그런 선배한테 저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한테 말을 전해들은 언니는 참지 않았어요. 증거를 붙여 학교를 움직이더라고요. 언니는 그 선배한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사실을 아신 학과장 교수님이 중재를 하러 나서셨어요. 언니가 언론에 알리며 그 선배의 교육자적인 자질을 문제 삼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거든요. 학우들과 교수님의 권유로 더 이상 피하지 못하게 되자 그 선배는 누가 봐도 억지로 하는 사과를 하더라고요. 언니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말했어요. 한 번만 더 동생과 나의 문제를 왈가왈부하며 모욕을 할 시에는 이렇게 안 넘어가. 너 조심해. 선배는 그런 언니를 힐끗 보고는 학과장실을 나섰어요. 선배가 나가자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진이랑 수진이 둘 다 마음 잘 추스르고 그런데 너희 진짜 자매 아니야?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 너희 진짜 닮았다. 처음엔 나도 친자매인 줄 알았다니까. 혹시 모르니까 유전자 테스트라도 해봐. 같은 시설에서 자랐어도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언니랑 저희 눈동자 색이 유난히 갈색인 것도 새끼 손가락이 안쪽으로 굽은 것도 닮아 신기하다고 한 적이 있었기에 혹시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학과장실을 나오고 언니한테 말했어요. 언니, 우리 이참에 진짜 한번 유전자 테스트 해볼래? 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다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해볼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랑 제가 쓰던 칫솔, 머리카락, 입안을 긁어낸 면봉을 동봉의 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를 범죄자들을 조사할 때나 하던 시기라 해외 센터로 보내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결과를 알 수 있었기에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제 마음은 타들어 가더라고요. 언니가 친언니였으면 좋겠다가도 친언니가 아니어도 뭐 어쩌겠나 싶기도 해서 갈팡질팡한 날들을 보냈어요. 언니는 말했어요. 유진아, 이왕지사. 친형제면 너무 좋겠지만 아니어도 너랑 나랑 달라질 게 뭐 있어? 그치? 이렇게 말하며 저를 진정시켰어요. 그렇게 3개월을 넘게 기다려 결과지를 받았지만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실망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척 언니한테 말했어요. 에이, 친언니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래도 언니는 내 언니다. 이렇게 웃어 보였어요. 언니도 실망한 듯 보였지만 누가 뭐래 참나.
에이, 괜히 돈만 썼네.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과와 상관없이 전과 다름없이 지냈어요. 언니가 졸업을 하며 기숙사에서 나가면서 방을 구할 때도 저도 그간 모은 돈을 보태 함께 했어요. 언니 혼자 월세를 내면 너무 비싸니까요. 지방이라 월세가 싼데도 그땐 그랬어요. 그리고 언니가 임용고시를 합격할 때까지 제가 생활비를 댔어요. 언니는 언니답게 한 번에 합격을 하고는 제 임용고시 뒷바라지를 해줬고요. 저는 2번 만에 합격을 해서 언니한테 더 신세를 졌죠. 미안해하는 저한테 언니는 말했어요. 야, 너랑 나랑 그런 걸로 미안해하냐? 그러지 마. 나 서운해. 이렇게 말하며 제 귀를 펴주곤 했어요. 언니도 저도 정말 다행히 임용고시 합격 후 바로 발령을 받아 학교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저희가 살던 시설에 한 달에 한 번 봉사를 갔어요. 전부터 언니랑 저는 그러자고 약속을 했거든요. 가서 아이들 식사도 돕고 빨래도 하고 방 청소도 하다 보면 옛날에 저랑 언니가 떠올라 또 가게 되기도 했고요. 저희가 있을 때는 유아 반 선생님이셨던 분이 어느새 원장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가서 봉사를 할 수 있기도 했어요. 근데 왜인지 혼자 갈 용기는 없어서 언니랑 꼭 같이 가고는 했어요. 그렇게 봉사를 다닌 지 한 4년쯤 됐을 때 원장님이 언니한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 선 안 볼래? 여기 오시는 분 중에 예전에 여기 원감님이셨던 분이 계신데 아드님이랑 같이 오시거든. 너희 얘기를 했더니 관심을 보이시더라. 근데 언니부터니까. 근데 언니는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런 언니를 선생님은 설득하고 싶으셨는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1976년부터 한 4년 정도 계시다가 다른 곳 원장님 자리가 나서 옮겨가셨다고. 맞다, 그쯤이면 너희 입소식이 아니니? 아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쩌면 저희가 어떻게 왔는지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괜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관심이 없던 언니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눈빛이 변하더니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은 언제 오세요?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번 주에 오셨으니까 별일 없으시면 다음 주에 오실걸. 격주에 한 번씩 오시거든. 여기 계실 때가 좋으셔서 그 기억에 오시게 되신다고 하시더라. 그 말에 언니랑 저는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땐 그저 그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버린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나 보지 않았을까, 누가 버렸는지라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저희는 시설로 향했어요. 제발 기억하시는 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기억에 남아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한눈에 그분이 그 선생님이신 걸 알겠더라고요. 가서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저희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원장님께 가셔서는 말씀을 나누시더니 원장실로 저희를 이끄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를 보면 기억이 나지. 그때 내가 원감이라. 서류는 내가 거의 다 썼거든. 아마 이름도 나랑 원장님이 같이 지었을 거야. 돌아가신 원장님이 특히나 호적이 없는 아이들이 오면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쁜 이름 지으시려고 애쓰셨거든. 그래도 나도 아이디어를 많이 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류들을 한참 찾으셨어요. 그러시더니 저희 이름과 사진이 붙은 원생 서류를 펼치시더라고요.
한참을 언니 것과 제 것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둘이 같은 날 할머니가 놓고 갔네. 여기 적혀 있잖아. 맞아. 그러고 보니 기억나?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를 안고 겨우 걷는 애를 얹고 오셔서 생일만 적어 놓고 가셨어. 에휴,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고개를 숙여가며 사진 속 얼굴과 저희를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 기억이 맞다면 둘이 못해도 사촌지간이거나 친자매일 거야. 맞긴. 할머니는 할머니랬어. 아들 낳아야 해서 도저히 못 키운다면서 며느리인지 딸인지 몰래 놓고 간다고 했어. 아버지라는 사람은 차에서 문 밖에서 보다가 가고. 맞아, 기억이 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원장님이랑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고 혀를 차면서 오는 아이들한테 대단한 사람이 돼서 저 사람들 후회하게 해주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훌륭히 자라주었네. 고마워요. 언니랑 저는 차마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선생님께는 너무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리고는 다음에 또 뵙자고 약속을 하곤 시설을 나왔어요. 그날 언니랑 저는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한 끝에 국내에 유일하게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몇 년 사이 국내 병원에서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곳이 생겼더라고요. 머리카락을 뽑고 입안을 긁은 면봉을 담아 봉투를 간호사 선생님께서 가지고 가시고 피도 뽑았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또다시 제 마음은 성난 파도 이는 바다 같았어요. 이번엔 언니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 달 뒤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에 병원에 다시 방문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전에 외국으로 보내신 검체가 오염이 됐었나 봐요. 간혹 그런 경우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혈연 관계가 맞으시네요. 축하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언니랑 끌어안고 엉엉 울기만 했어요.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에서도 한참을 언니랑 저는 떨어질 줄을 모르고 끌어안은 채로 울었어요. 아마 그때 보신 분들이 저 여자들 무슨 일이 있나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랑 언니는 그런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30년 가까이 함께 하면서도 친언니인 줄도 모르고 지낸 시간이 아깝고 세상 천지 아무도 없는 고아라는 서름에 친언니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덜 외로웠을 어린 시절이 저희가 안쓰러워 울었어요. 시설 친구들 중에 형제가 함께 하면서 서로 의지하는 모습조차 부러웠던 어린 날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핏줄이 당겼는지 유난히 저를 챙기고 놓지 않아준 언니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그런 마음을 모두 담아 언니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언니는 항상 최선을 다해 저를 보살폈기에 저만 더 잘하면 될 일이기도 했어요. 그날은 집으로 가는 길에 고깃집에 들려 고기를 실컷 먹었어요. 시설에 있을 때 뭉게구름을 보며 저 구름 고기 같다. 진짜 저만큼 고기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던 게 생각이 났거든요. 배부르게 먹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서로 꼭 끌어안고 잠을 잤어요. 달라진 건 친자매라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 더 애틋해지던지요. 남들이 보면 정말 둘이 유난이다 할 정도로 그랬어요. 언니랑 저는 그날 이후 출근할 때 빼고는 더 붙어 다녔어요. 저희를 버렸다던 아버지라는 사람과
할머니라는 사람이 보고 후회를 할 만큼 더 사이좋게 잘 살자고 언니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아이를 둘이나 잃어버린 엄마를 찾거든 우리 둘이 꼭 붙어 있었다고 해주자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혹시나 싶어 저희를 찾을 수도 있는 엄마를 찾기 위해 틈나는 대로 여러 기관을 다녔어요. 그러다 한 분이 저희의 엄마일 수 있다고 추정이 됐는데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혼자 사시면서 저희처럼 자매를 찾으셨는데 1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언니랑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고 있어요. 아니, 못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그 후로 저는 이상하게 명절이 다가오거나 무슨 때가 되면 눈물 바람을 해요. 언니도 그런 저한테 이제 그만 그러자 애들 생각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오지랖은 못 떨더라고요. 아마 언니도 저랑 같은 마음이겠죠. 그랬는데 저희 둘째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모가 계속 같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엄마도 매일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는 아, 진짜 이제는 애처럼 굴지 말아야겠다. 그래, 언니가 있었잖아.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무거운 마음을 많이 덜어냈고요. 제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 이제 그만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것을 멈춰보려 해요. 어린 시절의 저를 이제는 그만 가엾게 여기고 딸 둘을 갑자기 잃은 어머니를 그만 안타까워하려고요. 아이의 말대로 저한테는 그 누구에게도 없는 언니가 있었으니까요. 언니 덕분에 부족한 상황에서도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도 자신보다 저를 돌보느라 애를 쓴 언니가 더 가엾고 측은한데 제가 너무 자기연민에 빠졌던 것은 아닌가 싶어 미안한 마음도 커요. 제가 너무 여리니 언니가 제가 결혼하고 본인은 결혼하겠다며 저 결혼할 때까지 연애도 안 했거든요. 좋다고 따라다니던 형부한테도 말했대요. 저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면 그제야 연애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니지 마세요. 참나 그렇게 나를 살피던 언니를 두고 제가 너무 못나게 굴기는 했네요. 그렇죠? 이제는 제가 언니를 좀 보살펴 볼까 봐요. 음식 솜씨는 제가 좀 더 있으니 반찬이나 좀 해줄까요?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언니가 이 채널 듣는 걸 좋아해요. 체점하면서 들으면 시간이 금방 간다면서요. 언니한테 전해주실래요? 언니가 없는 나는 상상할 수도 없으니 어디 가지 말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요. 아마 언니는 웃으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기가 막혀 할 거예요. 언니가 제 언니여서 정말 고맙다고도 전해주세요. 언니한테 더 잘하는 동생이 될 테니 지금부터 지켜봐 달라고도요. 제가 너무 이런저런 부탁들을 많이 하네요. 제가 이렇게 나이만 먹고 철이 없어요.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철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요. 가족 사랑이 제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